그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 강의에서 아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 있죠. 유발 하라리라는 그 40대의 철학자예요. 참 천재는 참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며칠 전에 영국의 그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리버럴리즘,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제목은 Myths of Liberalism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신화. 이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긴 글을 썼는데, 원래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은 세 번째 이미 국내 번역돼 나와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 거기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걸 요약하고 더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도 보고 했는데, 이거 우리 강의에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거를 제가 좀 또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배 감독 한칙 하는데 이렇게 주변 얘기를 너무 많이 끌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이게 또 헷갈리니까 약간 의식을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들어오면은 이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쉽지 않나 싶어서 다 관련된 얘기인데, 때로는 그것이 적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빗나갈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강의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해버리니까 여러분도 알아들을 때 알아들으시고 안 그러면 내팽개 쳐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의는 이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적 이해가 문제가 있다고 그걸 타켓으로 하는데 끝까지 그것 자체도 지적 이해로 정리해가 이해한다면 이 강의의 본래 목적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가 썼는 자유주의의 신화라는 말이 첫 번째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은, 자유주의라는 게 우리가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가장 이게 마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처럼 작동해요.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원리가. 그 자유주의가 뭐가 그렇게 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얘기하면 자유주의가 300년 동안에 현세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와서 우리는 다음 21세기로 향해 갈 때는, 21세기를 향해 갈 때는 이 자유주의의 잘못된 이 미스, 신화를 지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데, 이걸 제대로 평가가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위한 제안서 중에 매우 중요한 테마죠, 이게. 그리고 그 자유주의는 그러면 그 뭐냐. 우선 자유주의가 굉장히 위기를 많이 받았었죠. 최근세에서는. 우선 1900년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파시즘 때도 그랬고, 그리고 50년대, 70년대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지 않은 것이 세계를 판가름하는 전쟁터였어요. 전쟁의 이슈였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혁명부터 미국의 독립부터 이게 그 이슈의 핵심은 자유에 있었어요. 독립, 자유. 한 인격 또는 민족의 고유성을 존중해라. 그게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굉장히 도전받았고, 특히 1968년대쯤 되면은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파리에서 사건이라든지 워싱턴에서 뭐 여러 가지 시카고, 그때 자유주의가 혼란의 대명사였어요. 흔들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무질서에 대해, 그 무질서를 방고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강고한 어떤 힘에 있어 사람 질서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파리나 워싱턴이나 시카고나 세계적 대도시가 이 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대도시에 그 자유주의 영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는 자유주의가 흔들리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아주 팽팽 그 동시대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는 아주 조용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바로 그 혼란의 현상을 그대로 노출됐고 그 본질을 노출됐고 그 질서와 공동체를 그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그게 더 효과적인데 사실은 그때 최고의 자유주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올 것 같은 데 20년 후에 보면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멸망해버리고 자유주의는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의 그 핵심은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도덕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는 과거 서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유럽에서는 신이었죠, 신. 신으로부터 도덕성과 이 권위를 사람들이 이양받아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종교 재판을 한다든지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아가 인간사회에서 대행한 게 이게 도덕적 권위이자 그다음에 그 뭐랄까 실질적 권력이에요. 권위가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사람인대로 이제 그 이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세계 인권 보호문. 모든 인간은 권력, 모든 권력과 도덕성은 어디 있어요? 한 개인 안에 있는 개인은 고유하고 독립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 국가와 뭐 어떤 것도 최고의 가치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권위나 이런 실제로 모든 그 정치적 권력의 핵심은 그래 국가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 개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이양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양해 주는 게 사회계약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이 이제는 그 천부인권처럼 우리 거기에 자유인데 그 자유에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긴 역사를 훑어보면 소위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향상사 이야기해도 됐고 분별, 구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자유의지에서 우리 인간이 왜 인권이 보호되고 인간이 왜 존엄해야 되고 인간의 권력, 도덕적 권위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부터 물려받게 되기 창조됐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연으로부터 스스로가 내 고유한 인격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내 스스로 나를 선택하고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되는 게 최고고 이게 인권의 보호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이 사람들 이 자유의지는 원래 유래가 어디서 왔냐? 기독교 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큰 역사적으로 오래가면 뿌리가 깊어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학에는 하느님이 개인에게 죄를 물을 때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무슨 것을 근거로 했으면 내가 완벽하게 너를 창조했으면 그거가 죄를 보면 그건 내 책임이죠. 만든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를 주느냐? 내가 했던 때 영혼은 내 의지와 하느님의 뜻과 다르게 네 마음대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느님과 즉 창조주와 전혀 독립적으로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자유의지를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이론이라는 게 원래가. 왜 하느님이 신이 인간을 벌 줘야 되는가? 그 벌 주는 거는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인 이런 영향에 관계없이 영혼이 네가 독립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준다 이 말이에요. 상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원래 신학 이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역사인데 이게 17세기 계몽주의에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게 반대 성향이 됐어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종교재판,
그 다음에 무슨 그 하늘로부터 물려받았던 왕권 시스루에는 국왕으로부터 권력. 그 다음에 근대에 오면은 소련의 뭐 그 저 스탈린 할 때 그 정보관은 KGB, 그리고 미국의 KKK단, 이런 사람을 함부로 자기들이 고유한 것에 마음대로 다루는 이런 데에서 저항할 때 이 자유의지가 살아나면서, 그 자유의지는 독재로부터 그 이제 폭압적인 권력이라든지 편협한 종교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는 이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유주의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가 뭐냐? 자유가, 인간의 영혼이 과연 자유로운가? 이 문제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정말 자유로우냐? 물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 그 자유. 그리고 개인적인 뭐 행동을 움직이고 작은 행동을 움직이는 작은 범위에서 우리는 의지를 따라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정말 내 스스로의 고유한 자유의지에서 선택한 건가? 가령 내가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 내가 동성애인가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그러면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유전자인자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내가 선택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거, 가족력, 그 다음에 생화학적 환경,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 어릴 때 그 가정 환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마치 그 범위는 딱 주어져 놓고 거기서 네가 선택하라는 데서 선택해 놓고 그거는 네 자유의지다. 어쩌면 큰 틀에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드라이브 된 거예요. 휘몰려 가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높은 뭐 행정고시 되면 출세한다더라, 뭘 하면은 어떻게 한다더라, 그게 다들 부모들 함께 나도 모르게 자유의지처럼 나도 고시 공부할래 이래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게 자유의지 같지만은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보니까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 데서 영향을 받아서 작은 범위에서 마치 선택하고 자유의지의 불임이라고 우리를 휘몰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는 어떻게 그러냐. 거기 이런 예를 들어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사를 딱 보는데 이민이 여성을 강간했다 이런 기사 보면은 막 열을 붙여요. 또 한 기사는 보면은 트럼프가 이란을 핵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더라. 그러면 막 그거 봐요. 그 우리가 그런 기사를 순간적으로 싹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게 정부와 기업, 특히 기업들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접속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번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련된 것이 우선순위로 쫙 나와요. 여러분 아마존에 책 사거나 상품 사보면은 자기가 선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요 책 좋아, 새 책 나오면 요거 싹 갖다 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이민자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졌다는 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 둘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인데 사람이 갖다 쓱 갖다 열으면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내가 클릭해가 자유의지에 선택한 거지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것에 내가 휘몰려 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보면은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지어는 이게 정부를 어떤 정부를 선택을 하고 뭐 이게 하는 게 전부 자유로운 선택 같지만은 전부 다 이게 컴퓨터가 이게 해킹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게 그 지금 현대 오늘날 오면은 옛날에도 자유의지라는 게 그래서 신화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자율적인 선택과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환경적, 무의식적 조건들, 그 훈련에 휘말려 가지고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내가 그냥 끌려가면서도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내 영혼의 고유한 나의 것인가? 고유한 나의 것인가? 이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드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그 무슨 상품을 사거나 책을 샀을 때 다음 상품 기가 막히게 그 관련 상품을 사라고 꼬실게요. 정보를 막 줘요. 그러면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거 또 사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면 그쪽으로 휘말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더 한다.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생체 인식, 여러분 건강검진한다고 몇 보 걸어라. 그리고 혈압하면은 병원에서 대부분 알아주고 위험신호 알려주더라. 이게 다 생체 인식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내가 어디 가고 무엇을 사고 뭐 내가 기사를 뭘 보고 요거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맞춤형으로 딱딱 유도해 나가지만 생체 인식은 속에 혈압하고 맥박, 얘가 맥박하면은 뭐 사러 가더라. 맥박 뭐 하면은 이 내부적인 정보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주의의 원칙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나는 타인과 독립적인 자유의지의 주체예요. 내 영혼은 타인과 달라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욕망은 아주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호하고 아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정치 철학으로 보면은 뭐냐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개인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보존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정치 시스템은 뭐냐? 각 개인이 최대로 많이 고유한 욕망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의 이상의 목표예요. 개인은 다 고유하고 독립적이고 자유의지의 결정체, 독립된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를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했는데 그 오는 순간에 오히려 그 정부와 기업은 그런 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순간에 오히려 개인을 드라이브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해킹당하고 우리의 행동이 해킹당하고 우리의 생체 정보가 해킹당해서 나도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잘 아는 타자가 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컴퓨터에 해킹하는 거 있잖아요. 해킹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상에 여러분 그 컴퓨터가 뭐 아까 내가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이 만드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을 잘 만들어요. 그 메모리 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돈 버는 거 최고는 뭐냐면은 인텔이에요. 그 인텔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그건 설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요 정보를 처리하라는 요 설계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 프로그램 칩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돈을 진짜 많이 벌거든요. 삼성은 메모리 칩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PC 컴퓨터에서 이게 사양대가 이제 한계에 왔다 싶을 때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또 수요가 또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도 이제 막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새기기에 그렇게 선호도가 쭉 떨어져요. 그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컴퓨터 수요도 훨씬 더 높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로봇 있죠. 자율주행차가 있죠. IoT에서 다 컴퓨터 칩이 들어가가지고 다 작동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삼성이 이제 미래 먹거리는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것까지 이제 하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있는데 좌우간 그 해킹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반도체 그 프로그램 속에는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패턴화 시켜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미스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2015년인가 인텔이 주가가 반토막 굉장히 떨어진 이유가 그 프로그램성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됐잖아요. 그게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해킹은 뭐냐면 그 자체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뭐랬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타인에게 의해서 내 정보가 해킹당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다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나는 독립적이고 내 영혼은 침투할 수 없어. 이런 신화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신이 아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지금 이 데이터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다 데이터로 남아가 바깥에서 내 행동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매일 똑같은 행동하면서 내가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다음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남으면 그 데이터를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외부에서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 그물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통제당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은 절대 도난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유성이 있어.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진짜 위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바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독립적이고 고유하고 영원하고 내 영혼은 나만 알아. 이런 헛된 믿음은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되비춰 보는데 이 자기 자신을 알아라는 거는 과거에는 소크라테스, 공자, 뭐 불교 뭐 이런 거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는 그래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았어요. 근데 21세기에 오면은 요즘 오면 기술 시대에 오면은 자기보다도 외부 정보 데이터 갖고 있는 게 나를 더 잘 알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자유주의의 신화를 우리는 지금 고쳐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이 통제 우리가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통제당하는 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도 해킹할 때 프로그램에 약점 파고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약점을 항상 내가 왜 통제받고 조정받느냐 내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뭘까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견, 혐오, 분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 볼 때 누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기분 나쁘다는 건 저 사람이 이 외국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걸 지 행동 통해서 데이터 보면 알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 기사 던져주면 더 분노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냐면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예요. 브렉시트를 얘기할 때 선거를 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선거는 EU 공조에서 정치 경제의 복잡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를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는 민주주의 제도인데 그거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비행사 활주로가 어떤 활주로에 가장 안전한 걸 비행기는 가장 전문가인데 사람 투표가 네가 어느 활주로가 제일 안전하고 투표가 결정이 네 여기 내려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란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네 느낌이 어때? 정말 기분 나쁘지? 그러면 떼거리 모여가 이게 자유주의의 영혼이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서 그렇게 결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우리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의 결정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화처럼 믿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는 신성한 가치가 있어서 개인의 감정, 욕망도 긍정돼야 돼.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고유함도 표현의 자유도 있고 자기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남이 대피하든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이건 끝까지 보존돼야 된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끝까지 보여준다는 이런 자유의지의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터무니없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자유의 신화를 일단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믿었던 오히려 민족주의에 대한 것
그런 도덕주의 강화 이런 걸 끄고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다시 이런 혼란스러운 말도 안 되는 걸 회복했다. 그런 데서 은폐대가 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체공학적 그리고 컴퓨터 인지공학적인 이런 기술 앞에서 우리 자유주의가 터무니없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우리는 맞이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새로운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그게 이 사람은 대체로 20년 봐요. 세계에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앞으로 20년 후면은 이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은 우리도 모르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045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20, 30년밖에 안 돼. 이때 우리 인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싶으시다가